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딱 세 가지 있다. 오래된 옷장 앞에 서서 도무지 손이 안 가는 물건들을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명절마다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통장 잔고를 보며 자식에게 얼마를 더 보태줘야 하나 밤새 고민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무게, 사실은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배를 보내며 그 이치를 깨달았다. 가진 것이라곤 방 한 칸과 책 몇 권이 전부였던 그 시절에 오히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글을 썼다.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 내 것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그 정약용의 눈으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한다. 하나는 물건이고, 하나는 관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마음과 살림이다. 이 세 가지를 비워내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부터 달라진다. 창고처럼 쌓인 방이 아니라 숨 쉴 틈이 있는 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 대신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식 걱정과 지난 후회로 뒤척이던 밤이 한결 가벼운 잠으로 바뀐다. 화면 너머로 못 버려서 늘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눠보시길 바란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붙잡았던 그 비움의 기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머물던 집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여유당,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다. 겨울 냇물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사방의 시선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며 살라는 마음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여유당에는 정작 물건이 거의 없었다. 방 한 칸에 책상 하나, 벼루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궁핍해서 없앤 것이 아니라 없어야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물건이 많을수록 풍요롭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조용히 뒤집힌다. 서울에 사는 73 최옥순 씨는 30년 넘게 산 아파트 안방에 옷장이 3개다. 그중 정말로 입는 옷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벌뿐이었다. 나머지는 언젠가 입겠지, 버리기엔 아깝지 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둔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옥순 씨가 어느 날 옷장 하나를 통째로 비우고 나서 스스로도 놀란 변화가 있었다.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던 시간이 확 줄었고 방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던 답답함도 사라진 것이다. 물건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그 물건에 얽힌 기억과 판단을 조금씩 불러온다. 이걸 버릴까 말까, 이건 누가 준 건데, 이건 언제 다시 쓸까. 이런 작은 판단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쌓이면 정작 중요한 생각을 할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 어렵게 말하면 인지 자원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된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 많을수록 머릿속이 늘 조금씩 시끄러운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그 시끄러움을 없애는 법을 유배지의 가난 속에서 오히려 배웠다. 가진 것이 적으니 지킬 것도 적었고 지킬 것이 적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온 집안을 다 비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한 번에 다 하는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록과 실천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루하루의 생각과 행동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 기록하는 정신을 오늘의 정리에 그대로 가져와도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버려보는 것이다. 서랍 속에서 3년 넘게 안 쓴 물건 하나, 옷장 속에서 이제는 손이 안 가는 옷 한 벌. 그렇게 하루 한 가지씩 이름과 날짜를 짧게 적어두면 더욱 좋다. 언제, 무엇을, 왜 버렸는지 적어보면 그 물건에 대한 미련도 함께 정리가 된다. 한 달이면 30가지, 1년이면 365가지가 내 곁을 떠나는 셈이다. 그 빈자리마다 숨 쉴 틈이 하나씩 생겨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무엇을 곁에 둘지, 무엇을 놓아줄지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수신 스스로를 닦는 일이라 불렀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손끝의 결정이 결국은 내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려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근육이 그렇듯 마음의 근력도 하루아침에 붙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한 가지씩 비워내다 보면 어느새 방도 마음도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여유당이라는 이름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그것이 정약용이 물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다. 물건은 눈에 보이니 버리기가 그나마 쉽다. 하지만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리해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공자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사람을 사귀는 3가지 유형을 나눠 놓았다. 익자사무, 나에게 이로운 세벗이 있고 손자사무, 나를 해치는 세벗이 있다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곁에 두면 이롭다고 했다. 반대로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사람, 비위만 맞추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손해라고 했다. 이 기준을 요즘 말로 옮기면 이렇다. 만날 때마다 은근히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인가. 이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지금 내 곁의 관계들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이 된다. 70살 박정호 씨는 30년 직이라는 이유로 매달 만나던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늘 몸도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고 누군가는 남 흉을 보느라 시간을 다 썼다. 박정호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친구라는 이름 하나로 30년째 손해보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노자는 이런 관계 앞에서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가르쳤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막히면 돌아가고 그릇에 담기면 그 모양을 따를 뿐이다. 관계도 이와 같아서 흘러가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물이 고여 썩는 법이다. 맞지 않는 모임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순리를 따르는 지혜다. 그렇다고 매몰차게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억지로 애쓰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명절이나 경조사 자리도 마찬가지다. 꼭 가야 한다는 부담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엔 제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준다. 정약용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신독이라는 개념인데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삼가는 태도를 말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글을 썼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맞지 않는 관계에도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 앞에서도 훨씬 담담해질 수 있다. 굳이 다투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다. 물처럼 흘려보내면 그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질로 남는다. 10명의 얕은 인연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사람이 노후를 훨씬 든든하게 채워준다. 공자의 익자사무와 노자의 상선약수, 그리고 정약용의 신독. 이 세 가지 지혜를 곁에 두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물건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속 부채와 지갑 속 부담이다. 이 둘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일 때가 많다. 68 이순자 씨는 매달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정작 본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는 늘 뒷전이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노후보다 그 마음이 먼저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들수록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다만 그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선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 라는 선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편안해진다.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지켜야 오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인 다이어트란 결국 무리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과거의 후회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아무리 곱씹어도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의 기운만 조금씩 갉아먹을 뿐이다. 정약용은 경물치지라는 말을 자주 썼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따져보아 참된 알매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말을 오늘의 후회 앞에 가져와 보면 이렇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 번은 냉정하게 따져보되 따져본 뒤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 원인을 알았으면 됐고 더 이상 그 후회를 매일 다시 꺼내볼 필요는 없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문장은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독배와 같다. 한 번 이치를 따졌다면 이제는 그 잔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손안의 작은 화면이다. 스마트폰 속에는 수백 개의 알림과 수천 개의 정보가 쌓여 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필요도 없는 뉴스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것도 물건과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인 셈이다. 일주일에 하루쯤 저녁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시간에 책을 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다. 아무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경제, 마음, 그리고 디지털까지.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통장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훨씬 넉넉해진다. 풍요로운 노후란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에 얹힌 부채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건, 관계, 그리고 마음과 경제까지 세 가지를 함께 짚어보았다. 옷장 속 잡동사니 하나, 억지로 이어가던 모임 하나,
밤마다 되풀이하던 후회 하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깨를 짓누르던 진짜 무게였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또렷하게 깨달았다. 버려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낸 것이다. 정리는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을 얻는 일이다. 빈 옷장 칸, 마음이 편해진 저녁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는 관계. 그 자리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설 수 있다. 오늘 하루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란다. 서랍이든 옷장이든 눈에 걸리는 물건 하나를 골라 손에 쥐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움의 첫걸음이 된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로 그 풍요로움이 결정된다. 정약용이 그러했듯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하나씩 비워나가시길 바란다. 그 걸음 끝에서 훨씬 가벼워진 어깨와 훨씬 넉넉해진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노후를 지키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등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